이스터 섬의 비극. 지난 아라레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계 바늘을 앞으로 돌려서 18세기 칠레 서쪽의 남태평양상에 있는 이스터 섬으로 가볼까요? 이스터 섬은 칠레 본토에서 무려 3,700km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리적 위치를 가진 섬입니다. 이스터 섬은 1722년 4월 5일 네덜란드 해양회가 루에벤이 섬을 발견했을 때가 바로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 이스터 섬에 상륙한 네덜란드 탐험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벌판에 최장 20m에 이르고 무게가 90톤에 달하는 정교한 거석상 수백 개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석상의 개수는 총 877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의 원주민들은 매일같이 서로를 죽고 죽이며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은 새로 발견한 땅에서 늘상 하던 습관대로 이스터 섬에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기, 병 옮겨서 죽이기, 원주민 납치에 노예 삼기. 대항해 시대는 모험과 낭만 등 백인들의 가치관이 실현되었던 시대로 미화되곤 하지만 그럴듯한 대의 명분만 주어진다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할 일 다 끝낸 네덜란드인들은 이번에는 모아의 석상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농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며 자신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문명을 가진 미개한 원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저 거대한 석상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게다가 외딴 섬이었고 주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환경에서 말입니다. 유럽인들은 몇백 년에 걸쳐 여러 가지 가설을 고민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유색인종들이 해냈을 때 써먹는 가설들이었는데요. 매우 친절한 고도의 문명인들이 몸소 바다를 건너와 지어주고 돌아갔거나 매우 상냥한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해서 세웠다는 등의 가설들 말이죠. 그럴만도 한 것이 이 정도 섬의 규모에서 이렇게 거대한 석상이 그것도 1000여 개에 가까울 정도로 세워져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한 연구진들에 따르면 석상을 완성하고 옮기는 데에는 적어도 5천여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섬의 자연 조건으로 볼 때 그만한 수의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또한 석상 하나를 만드는데 적어도 30여 명의 인원이 꼬박 1년을 고생해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폴리네시아인들이 만들어 세웠다입니다. 고대 유럽인들이 그들의 비좁은 땅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때 폴리네시아인들은 멀고 먼 이스터 섬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아이 거석상은 폴리네시아 문화권에 존재하던 예술 양식으로서 조상을 기리고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터 섬으로 이주한 폴리네시아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런 커다란 거석상을 세울 만큼 번영했던 문명이 말이죠. 로헤벤 선장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5천여 명이던 인구는 190년쯤 뒤에는 100명의 원주민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원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유지의 비극 때문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공동의 목초지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앞다투어 더 많은 양들을 방목합니다. 결국 목초지는 양들로 붐비게 됐고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양이 풀을 뜯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에 이르고 그 결과 목초지는 풀이 거의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거대한 석상을 옮기고 세우는 데는 통나무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은
지리 생태학적으로 산림 파괴에 매우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도 이서섬에 대해 다뤘는데, 이서섬은 폴리네시아의 다른 섬들에 비해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좁고 평탄한 지형에 춥고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무를 베면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힘든 자연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폴리네시아인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화전 농사를 하였고, 더 많은 집, 더 많은 카누, 석상을 운반하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어냅니다. 자연의 재생 속도가 이것을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목처지의 풀이 씨가 말라버린 것이죠. 자연은 황폐화되었고 식량 부족 때문에 부족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서로 잡아먹으며 멸망 직전에 이른 것이죠. 섬의 마지막 한 그루를 벤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로 미래를 방관하는 인간의 본성은 라파누이 섬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무가 없으니 카누도 못 만들고 토양이 깎여나가 황폐화되고 추운 바람을 막아줄 방패막이 없어지게 되었죠.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는 이렇듯 항상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문제를 방치할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문명의 붕괴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야자수를 팬 이서 섬의 주민은 뭐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베었을까? 가령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돈을 전부 탕진한 사람이 집으로 타고 갈 차까지 전당포에 맡기며 마지막 배팅을 할 때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인생 뭐 있어? 폴리네시아인들이 앞뒤 생각 안 하고 나무를 한 그루 베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TV와 인터넷을 통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뒤에는 우리들도 폴리네시아인들이 마지막 나무 한 그루를 베는 순간처럼 마지막으로 보일러 컨트롤러 단추를 누르게 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남은 연료를 태우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인생 뭐 있어?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섬 하나, 국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이릅니다. 인류는 지구의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마실 때 마지막 나무 한 그루를 베고 나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멸종의 길을 걷게 되기 전에 실수를 바로잡으려 할까요?